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열리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하반기에 국민의힘이 갖도록 합의했는데 그걸 뒤집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국회가 또 한 번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먹튀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야당이지 않냐 라며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속내가 뭔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거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민들은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키워드 4가지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먹튀. 검수완박 강행 논란에 이어 국회가 지금 이 먹튀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누가 뭘 먹고 튀었다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는 바로 법사위였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지난 5년간 차지하면서 무수히 많은 논란의 입법들을 강행 통과했던 배경이 됐던 곳이 법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하반기에도 법사위원장 안 주겠다라고 말을 바꿔서 논란입니다. 또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라는 동아일보의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수청 법 등 폭주하려는 의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먹고 튀겠다는 거다, 먹튀다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돌연 말을 바꿔서 법사위원장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 속내는 뭘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먹튀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피의자. 조선일보 12면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실렸습니다. 누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걸까요? 조선일보 12면입니다. 피의자 이재명, 김혜경 부부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그 영장에 적시가 돼 있었다. 피의자 이재명, 피의자 김혜경. 죄명은 뭘까? 혐의는 뭘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 혐의. 국고 손실 혐의의 처벌은 굉장히 중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나온 정혁진 변호사 통해서 국고 손실 혐의는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피의자 이재명, 김혜경의 의미는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피의자. 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에 무리해서 출마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존재감입니다. 한겨레 신문 사면이 이 인물의 존재감에 대해서 오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겨레 신문 사면인데요. 존재감을 잃었다, 안철수. 한겨레 신문은 존재감을 잃었기 때문에 분당갑은 반드시 출마할 거다. 오늘 출마 선언할 거다. 예측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인수위 임기가 끝납니다. 측근 등용 과기수석 신설 등 판판이 무산돼서 공동정부 파트너의 위상은 약해졌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정답은 6일 보선 등판밖에 없다. 답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이런 선택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대로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도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심정지. 안타까운 일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이 명품 배우 강수연 씨가 간밤에 병원에 이송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강수연 씨는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영화제 중 최초 수상한 바 있는 한국 최초의 월드스타인데 경찰은 범죄 정황이나 극단적인 선택의 정황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더욱더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이 강수연 씨,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변호사,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민주당이 돌연 말을 바꿔 이번에는 법사위원장도 못 주겠다라고 시사를 해서 국회가 다시 뜨겁게 논쟁 중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법사위, 말 바꾼 민주당, 법사위원장 못 준다. 뜨겁고 말이 많았던 국회 상임위를 뽑으라면 단연 1위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 소위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민주당은 말을 바꿔서 법사위원장 못 준다고 했을까요? 그 배경은 뭐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비판하는지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여론조사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검수완박법을 최근에 민주당이 강행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일자까지 바꿔가면서 공포를 해서 논란입니다.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 여론조사 결과 잘못한 일이다 52% 과반이 넘었습니다. 잘한 일은 33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의 과반이 넘게 여론조사에 참여한 과반이 넘게 여론은 이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52%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이거 잘못한 일이다. 민주당이 잘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내용의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두 가지 모두 하자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요. 하자가 있다. 예. 실제적으로 뭐 본회의 시간을 앞당기고 대통령도 마지막 국무회의도 시간을 연기했을 만큼 빨리 가져가야 될 정말로 또 실제로 말하면 민주당에게 실익이 있는 법안이었느냐조차도 지금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컷 힘들게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했지만 도대체 민주당 의원 중에 몇 사람이나 정확하게 그 법안을 이해하고 찬성표를 던졌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 뭐 업적 내지 실적 내지 결정인데 네. 국민 과반 이 여론조사상에서는 대통령 잘못했다 뭐 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그냥 일상적으로 본다라면 예. 뭐 꼭 경찰이 수사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검찰 굉장히 어렵게 시험 봐서 우리나라의 그냥 브레인 중에 브레인 검장을 뽑아놓고 왜 수사권을 안 주냐, 수사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느냐. 다시 경찰이 수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한 것 중에 미진한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리체킹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능조차 가져가는 것은 아무리 검찰개혁을 찬동하는 국민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여기서 이 여론조사의 내용으로 예.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물론 특정 여론조사 결과지만 아직은 이 같은 국민 여론이 다가올 지방선거와 또 새롭게 시작될 윤석열 정부의 임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민주당에 대한 평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은 이러한데 민주당은 말을 바꿔서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못 주겠다라고 시사해서 논란입니다. 말 바꾼 민주당, 법사위원장 못 줘. 법사위원장 사수.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후반기죠. 전반전 끝났고 이제 후반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기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건 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무슨 말이죠 이거? 그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졌을 때에만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했다라는 속내를 밝힌 거예요. 근데 대선에서 질 줄 몰랐다 이런 뜻인가요? 후반기 원구성 다시 논의해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 사수하겠다. 동아일보, KBS 등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우리는 분명히 합의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정확히 말하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확보한 이후 내내 줄곧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지난해 7월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합의문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돌직구쇼 멤버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기서 당시 합의를 했군요. 그런데 박흥호 원내대표의 인터뷰 조금 전 다시 보시면 이 합의를 깨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국민의힘에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당시의 취지는 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럼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선에서 졌으니까 못 준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김병민 대변인, 네. 당선인의 복심. 법사위원장 못 주겠다라는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해석에 맞춰서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키고 본인들 마음대로 민영배 의원도 꼼수 탈당시키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거에 했던 협상 내용 자체들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본인들 자의적인 해석에 맡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법사위원장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이번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법을 처리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만약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소속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건 민영배 의원이 법사위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탈당하고 우리가 위장 탈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안에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 법안은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서 반대하는 정당이 이 부분에 문제를 삼고 있으면 최장 90일 정도는 충분히 숙고하고 수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두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런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을 처음에 만들었던 본연의 취지에 맞춰서 하나둘씩 야당과도 수기하면서 토론하고 그 일을 진행토록 만든 것인데 원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관례적으로 예. 제가 국회 출입기자를 해서 잘 압니다. 야당 몫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그렇죠.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나서 국회 관례를 깨고 이건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함에 따라서 그때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그럼 상임위 다 가져가라. 보이콧했던 사태를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차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만하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나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있는 그대로 다 처리해서 국민께 큰 고통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죠. 원내대표가 바뀌고 난 다음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지금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하지 않지만 예. 후반기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그 약속을 다시 되짚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국회 활동들을 계속 번복해서 뒤집게 된다면 네. 결국 돌아오게 되는 건 여론의 질타밖에 남는 게 없을 거라 보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같이 복귀해 보건데 민주당이 여전히 큰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 못 주겠다라고 선언한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선택,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먹고 튀는 먹튀냐는 겁니다. 김기현 당시 합의를 했던 원내대표, 돌직구쇼 멤버죠. 사기 행각이자 먹튀다. 현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회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원구성에 대해서 합의했던 내용들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제 방에 가면은 협의문 걸어놨습니다. 예. 그거를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 비판 들어봤습니다. 먹튀다라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난해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문에 기사를 쓸 때 저도 이제 동아일보 신문 기자로 입사했으니까 자주 쓰던 관용어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건은 물론 지난해 7월이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아직 안 지났습니다만 잉크는 말랐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명하게 똑똑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국민의힘이 계속 야당할 줄 알았으니까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고 한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 말이잖아요. 예상을 깨고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법사위원장 못 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국회법 보면요. 상임위원회가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국회 운영위원회고 두 번째가 법사위거든요. 예. 그만큼 법사위가 사실 핵심적인 위원회다 할 것인데 위원장을 어떻게 뽑냐면 41조 2항, 국회법 41조 2항에 보면은 본회의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관례 말씀하셨지만은 어땠냐면 옛날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는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는 여당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야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관례가 바뀐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회 정신이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까지 좌지할 수 있다면 막강한 입법 독재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 견제 차원에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국회의 관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그 정부 하에서는 정말로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부담이 됐으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그와 같이 합의를 한 건데 저는 처음엔 그 합의가 이번에는 야당한테 준다라고 합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야당도 아니고 아예 콕 찍어가지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그 법사위원장을 준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와서 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신에 예.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김영주 의원님도 비슷했겠지만은 그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네 뭐 공터가 많았거든요. 예. 막 게임을 했어요.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오징어 게임. 그런데 어떤 애들하고는 게임 안 하느냐? 어떤 애들하고? 우기는 애들. 우기는 애들. 금 밟았는데 안 밟았다고 우기는 애들. 동네에 꼭 2명씩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 규칙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아니야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애들하고는 게임을 못 하는데 저는 박홍근 그 위원장이 정말로 이제 지방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참 모를 정도로 참 희한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정육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려드렸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문해요. 뭐 우리가 합의를 깨는 걸 수도 있지만 지난번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다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를 해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깨지 않았냐. 그걸 보면서 법사위원장 양보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정육진 변호사님. 이런 반론,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인가. 검수완박 관련해가지고 또 다음번에 이야기할 게 있겠지만 검수완박 관련해서는요. 저를 포함한 거의 90% 이상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절차가 뭐 이렇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 특히 예. 힘없는 서민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 할 때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법 시행되면 아주 커다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특히 고발인들 이의 신청권 같은 거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이제 6개월, 1년 뒤에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그 거기에 나오게 될 터인데 그것하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합의 깨는 거하고는 저는 같은 그 평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도 깼으니 나도 깬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박홍원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왜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양보 안 했는가에 대한 답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왜 못 주겠다고 하는가?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뭐 오늘 조간신문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법사위원장의 권한 자체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법사위라는 곳은 이 법안이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회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사위에서 저지당하면 그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당들이 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건데요. 특히 지금 걸려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중수청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원안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원안은 굉장히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뭐 법무부 밑에 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할까의 후보를 만드는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도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권을 가진 당이 훨씬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죠. 네. 그럼 왜 민주당이 맨 처음에 발의할 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당에게 유리하게 법안을 만들었고 아까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는 야당이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당에게 주기로 했던 거지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할 거야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말에는 속내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걸 예. 전제로 지금 법사위를 넘겨주겠다고 했구나라는 예. 게 지금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수청법을 만들어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를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중수청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마도 이 법사위원장을 갑자기 말을 바꿔서 우린 못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룰을 다 파기해 가면서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지만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성동 의원이 합의 파기한 걸 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합의 파기하는 게 뭐가 어때서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치졸하고 유치한 그런 행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졸하고 유치한 행태다라는 건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장제원 실장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인수위 쪽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 뒤집으니까 참 원래 후반기는 법사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무소불위의 그런 의석수로 약속도 파기하고 뭐 그런다 그러면 뭐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제원 실장이 비판을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민주당이 진짜 안 주기로 하면 답 없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버티면 대책 없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권 상정하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5년간 늘 그래왔듯 임대차법 때부터 쭉 그래왔듯 이번에도 버티고 강행하면 답 없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성동,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 지지밖에 없다.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 합의 파기만 안 했어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이 세질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지연 전략 쓰면 누구도 주지 못한다라고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배 의원이자 또 도직구의 좌장인 김용주 의원님 그냥 계속 버티고 강행하고 안 주고 뒤집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게 우리 정치의 민주화 이후의 과도기 현상일 수도 있고 무질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차라리 말하자면 문화로서 아예 다수당이 전반기 후반기 통틀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역사였다면 그것도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여당이 쭉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야당이 쭉 하다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합의의 기초에서 해야 된다는 예. 것이죠. 국민들도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민주당이 과연 대선의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은순 오거돈의 문제에 대해서 당헌까지 만들었던 바꿔서 이렇게 후보를 냈던 무리수,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그야말로 어떤 그 위성 정당에 있어서도 또 위성 정당을 만들고 또 꼼수 탈당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늘상 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여당 또는 야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문, 거기로부터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대선에 졌으니까 앞에 했던 합의가 무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실패를 연장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정당은 그야말로 장제원 위원장이 말했듯이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그것이 무슨 정당이냐, 난장판이지. 이제 이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비대위원장을 똑바로 두지 못했다. 그런 측면과 맞닿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주당 김영주 의원님의 강력한 돌직구, 직언,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선에 졌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명분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었으니까 야당이 된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라는 논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았던 거죠? 라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답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검수완박 국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소신 발언을 했다가 탈당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다. 문 정부도 과거 적폐 수사처럼 똑같이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윤 당선인 속으로는 웃음 나올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경찰도 있고 상설특검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금태섭 전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징계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22일 검수완박 처리 중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유로 김기현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 선처는 없다. 민주당은 강경하게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징계안이 바로 본회의 부의되는 제1호 사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매우 이례적 중징계 대상이 성희롱 최강욱 의원도 아니고 검수완박 부조리에 맞서 싸운 김기현이라는 사실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징계해라 라는 겁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줬던 모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여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겁박 주게 되는 행태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의 그 발언 논란 때문에 한바탕 뉴스가 뜨겁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당 내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검수완박 국면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징계하겠다 그러면 이 국면에서 일어났던 국회의 많은 일들이 정상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저질렀던 뭔가 거대한 권력의 범죄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하는 방탄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난 과거 잘못 중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에 얼만큼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고 거기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지금은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정말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국면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국회에서 힘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또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국민의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전 대변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동훈 낙마시키면 한덕수 통과시켜줄게 등의
소위 볼모 제한도 있었다라는 폭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라며 한동훈 내정자가 강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딸 관련 허위 유포 강경한 한동훈.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다시피 모 주간지가 한동훈 내정자 딸과 관련된 오보를 내서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딸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뭐였을까요? 자, 한겨레 신문이었죠? 노트북 등을 딸 명의로 기부를 해서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았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회사 명의로 기부 영수까지 발급돼서 딸 명의도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한겨레 신문이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는데 딸이 서울시상, 인천시장상을 받았는데 이게 허위 아니냐라는 의혹이 모모모 언론들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한동훈 내정자는 상 받았다라고 반박을 했고 서울시가 수상 내역이 누락됐다, 상 받은 거 맞다, 인천시에서도 의장상 받은 거 맞다라고 각각 딸 상 받았는데? 라고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정자는 무차별적인 허위 의혹이 모모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상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관계 확인되자 이번엔 돈 주고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라는 의혹도 뭐 비슷한 언론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봉사활동 참여 홍보위에서 블로그 홍보 에이전시에 4만 원 정도 지불하고 한 거다라고 의혹과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미뤘어요. 검수완박을 통과한 다음 날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며 다음 주로 밀어넣었는데 그 사이에 집중적인 몇몇 언론들의 의혹 보도가 나왔고 딸과 관련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딸이 고교생인데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빠 스펙을 이용해서 딸 이름으로 노트북이 기부됐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딸이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도 안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서울시, 인천시에서 상 받은 거 맞다라고 또 뒤집혔고 이제는 뭐 또 딴 것도 또 나왔는데 이게 기다 아니다의 문제인데 너무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 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부모가 그 뭐 돈이 많거나 지위가 있거나 그러면 자식들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것을 법을 뭐 위반하면서까지 범죄 행위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 노트북, 중고 노트북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게 김영란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김영란법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자 등 그 배우자가 이런 물건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공직자 가족까지는 그게 법이 허용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직자는 이유 불문하고 돈을 뭐 300만 원이든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공직자 등의 배우자 관련해 가지고는 직무 관련성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김영란법 위반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딸이 자기 앞으로 받아서 자기가 그 단체에다가 기부한 것과 같은 그런 모양도 아니었던 것 같고 해가지고 이것까지 그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 다음에 상 받은 간단한 사실관계잖아요. 네. 딸 명의로 기부됐냐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딸이 허위 수상을 했냐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서울시, 인천시에서는 사용받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사실관계 아닙니까? 네네, 간단한 것까지 기자가 팩트를 체크해야지 팩트 체크 안 하고 그렇게 막 기사를 써버리면 일반 국민들한테 여론을 호도하는 모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지만 팩트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왜 이렇게 딸에 집착을 할까? 자꾸 한동훈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과 매치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비슷한 게 많죠. 서울대 법대 나와서 잘 나가고 있었고 예. 법무부 장관 했고 그다음에 딸이 있는데 또 딸이 좋은 대학 가는지 뭐 그런 것까지. 그런데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이렇게 조국 전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유력한데 뭐 이걸 갖다 받아 그게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위조까지 하면서 그렇게 대학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조 전 장관 딸은 확실히 표창장을 위조해서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런 말씀까지는 조금 제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조민 씨 같은 경우에 의대를 계속 갈 만한 실력이 되었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근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조민 씨가 가가지고 중간 정도라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자꾸 어렵게 그 의대를 갖다 다녔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갔는데 쉽게 말하면 자격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자꾸 밀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 딸은 뭐 나름대로 이제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를 생각하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자꾸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생각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봐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좋은 전략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조국 장관 케이스와 한동훈 장관 케이스를 계속 엮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추측이에요. 송영길, 조국, 최광욱 의원이 한동훈 내정자의 딸과 관련해서 맹공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송영길 대표,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조국, 보수 언론, 천재소녀 찬양 기사 낼 것이다. 최강욱, 상을 준 적 없는데 받았다면 청문회 전 자택 압색이 윤과 한의 공정과 상식이다라는 건데 상을 지금 받았다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맹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만약에 상을 안 받았는데 한동훈 내정자 딸이 상을 받은 거로 돼 있고 그 과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하는 일까지 있었다면 바로 낭만사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맹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것이 좀 그 민주당 혹은 좀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하고 한동훈 후보자의 케이스를 계속 좀 엮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도 똑같잖아, 뭐 이런 겁니까? 같은 프레임으로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것인데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물론 같은 점도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우리 사회 엘리트고 어떻게 보면 뭐 금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상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자식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계층을 대물림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불법이 있었잖아요. 엄연히 위조를 했고 또 계속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정경심 교수가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복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불법 같은 거는 없을 뿐더러 일단 이 스펙 자체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아시죠? 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것이 예상되므로 그 사람을 잡아넣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물론 스펙 쌓기 나중에 대학 갈 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마치 잘못 사용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호도하는 건 잘못이고 또 스펙 자체가 지금 쌓아 올린 그 과정에 전혀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하고 이 한동훈 후보자를 같이 엮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이 사례가 국민들에게 약간 불편감을 주는가는 결국 이제 계층의 문제거든요. 우리 사회의 이제 계층의 차이, 계급의 차이 문제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한 건데 예. 이것은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계급 문제, 계층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한동훈 개인의 어떤 문제, 비리, 예. 어떤 뭐 일탈 그 과정에 마치 무슨 뭐 불법적인 것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가 잘못된 걸 기반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사실관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딸 명의로 컴퓨터가 기증됐냐? 아니다. 딸이 수상받은 적이 없냐? 아니다. 수상을 받았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올 것은 여야 간의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방금 이 몇 가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잘못된 것들이었고, 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함께 보시죠. 역시 조국 프레임 비슷한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딸인가 아들인가가 뭐 공저자도 하고 논문도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 허위수팩이라고 대법원에서가 유죄 났는데 한겨레신문 보도는 한동훈 후보자 딸이 중3에서 고1 때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권을 썼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고1이 논문 5개와 전자책 4권을 썼겠습니까? 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앞서 한겨레신문은 한번 크게 잘못된 사실을 오버하고 시인한 바 있죠. 자, 그런데 한동훈 장관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논문과 전자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년간 학교 과제 등을 통해 작성한 글을 한꺼번에 올린 것이고 논문이라는 건 허위 과정이다. 전자책도 누구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는 것인데 출판사를 통해 출판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두 분의 여야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님, 네. 지금 뉘앙스가 달라요. 한겨레신문은 뭐 재차 강하게 의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틀린 것도 상당히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번 건은 논문 5편을 어떻게 고1이 쓸 수 있냐라는 건데 한동훈 내정자는 그 논문 아니다. 학교 과제 모아서 낸 거다. 뭐 어떤 겁니까? 학교의 과제를 모아서 에세이처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에 SCI급의 논문을 실제로 등재했다, 공저자로. 이것 때문에 논란이 확 증폭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그런 수준 높은 논문을 등재할 수 있어 하면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입시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입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력이 되지 않았는데 부모의 찬스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도 아마 스펙 품앗이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모아줘서 논문을 작성하고 등재했다면 문제가 될 텐데 저도 처음에는 기사의 보도를 접하고 나서 세상에 논문을 몇 개를 한 번에 2달 동안 썼다고라고 했지만 들여다보니까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은 에세이를 그냥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출판사를 통해서 사볼 수 있는 전자책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청문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청문회 기간도 일방적으로 뒤로 밀어놓고 언론을 통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듯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얘기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례가 재판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있지도 않는 사실을 허위로 과장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던 지난날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보도라든지 이런 방식의 의혹 제기들은 좀 뒤로 물리고 예. 좀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한동훈 후보자 세워놓고 청문회 연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또 검수완박이 굉장히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토론하는 모습들을 민주당이 보이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병민 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논문도 아니고 정식 출간된 책도 아니다. 과장된 프레임이다라는 의견이에요. 자, 민주당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고1 때 2달간 논문 5개, 제목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반독점법, 국가채무, 여러 가지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의 에세이를 쓰고 과연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시험 보면서 다 가능했겠느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허위로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른 뉘앙스긴 합니다만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할 말 다 하고 공격성까지 보여. 저 같으면 뒤가 구려 조금 숙일 건데 저렇게 꼿꼿한 것, 제주라면 제주. 정치인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은 내용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태도. 지난번에는 너무 패셔너블하다라고 문제 삼은 바 있었죠.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입장을 밝혀 불편하다라는 어떤 태도적인 측면을 조홍천 의원은 문제 삼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 의혹 제기된 것 몇몇 매체예요. 공통적인 매체에서 제기된 의혹. 딸 명의로 컴퓨터 기부됐다. 사실과 다른 것. 상 안 받았다. 사실과 다른 것. 이번엔 논문 5편을 어떻게 고의리 쓸 수 있냐라는 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논문 아니다라고 현재 논박 중인 사안. 사실관계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김영주 의원님, 앞에서 뭐 여야 다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우선은 뭐 그것을 뭐 며칠 사이에 그런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쭉 써왔던 것을 업로드를 며칠 사이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논문은 어렵고 에세이는 쉬운가?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의 논문, 100페이지 논문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 논문을 2, 3페이지에 축약하는 에세이를 쓰는 것은 그 논문 못지않게 2~3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한편으로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천박함을 나타내는 얘기예요. 다만 그 논문은 앞으로 미국 대학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논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미국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고 어렵게 문제. 논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거죠.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글짓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은 어렵고 에세이는 쉽다. 그런 판단부터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천박함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조금 더 수준이 있는 토론이 되고 또 민주당도 좀 더 수준이 있는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무분별한 의혹 제기냐 아니면 합리적인 검증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논쟁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오늘 많이 저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무차별 낙마 공세 땐 정호영도 고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와서 이것 또한 논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 또 어제 등장을 했어요. 이 윤핵관은 왜 실명을 안 밝힙니까? 저는 이것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윤핵관 누군지 실명 밝히고 인터뷰해야죠.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계속 공략할 경우 정호영 임명 강행을 검토하겠다. 발목 잡식 정치 공세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예. 이거 떳떳하지 못한 인터뷰예요. 핵심 관계자면 일단 실명을 밝혀야 되고 두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가 정당하지 않다면 네. 정호영 장관을 향한 국민들의 상당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라는 말 또한 정당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국민들 앞에 좀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가장 비겁하게 행동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 표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표결이 필요한 힘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자의 자질과 관계없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낙마와 이를 연결지어서 한덕수 후보자를 같이 몰아세우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를 과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또 정호영 후보자를 함께 누군가가 같이 연결져서 얘기했다면 그 또한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또 본인이 병역 문제 등 소명했던 일도 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다소 미진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에 여전히 싸늘하게 맞닿아 있는 측면들 아마 인수위나 또 당선인실에서도 이 부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뭐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개별 후보자에 대한 역량과 도덕성을 판단해야지 이거 전체적인 프레임으로 엮어 들어가는 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전 대변인의 또 인수위 앞서 익명의 핵심 관계자를 향한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인데 오늘 아마도 이재명 전 후보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재보궐에 출마할지 말지를 최종 선언할지도 모른다라는 관측 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재명 전 고문의 출마의 배경 중에 정치권에서 한 가지 거론되는 게 압수수색 영장 당시에 이재명, 김혜경 두 분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는 것과 함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개항 을로 기운 이재명 사임고문이죠. 명분 없는 등판이라는 당내의 목소리는 어떻게 된 걸까라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2달 만에 재등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보시죠.
6일 재보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라는 관측 보도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개항을 해 안철수 위원장은 결국 분당갑이 유력하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인천의 출마에 상승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는 말을 경청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안철수 위원장 측은 오늘 오후 인수위 일정 끝나고 나서 분당갑 출마를 밝힐 예정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 돌직구 쇼를 통해서 뉴스를 쭉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내부에서 박용진 의원, 조홍친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 인천 개항으로 나오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혹시 이 사건 등 때문에 서둘러 등판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카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이 피의자로 정치가 돼 있다. 지난 4월 경기도청 압수수색 당시 영장, 피의자의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명시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혐의가 국고손실 혐의 공범이라는 겁니다. 국고손실액 규모에는 5억 5천만 원인데 법카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근무 11년치의 급여까지 총 5억 5천만 원이다 라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 측은 국고손실 혐의도 물론이고 액수도 터무니없다. 경찰의 망신주기식 수사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고손실 혐의가 뭐고 이건 뭐 어떻게 처벌받는 거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김혜경 씨 부부를 피의자로 명시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국고손실 혐의 5억 5천만 원인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고손실죄가 뭐냐면요. 예. 우리나라 법 중에 굉장히 센 법이 있어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예, 특가법. 가중처벌한다는 거예요. 거기 5조에 국고 등 손실죄가 있거든요. 이 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그 나라 돈 함부로 쓰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의 사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예.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돈 많아졌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수 있겠지만 1억 이상 업무상 횡령 배임하면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30년까지. 국고손실 혐의가? 네네. 그 다음에 그 돈이 5억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5년 이상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되는데 아니 처벌이 수위가 다 징역이에요? 징역이죠. 그 다른 뭐 벌금형 같은 거 없고 벌금형은 없고 처벌은 징역 아니면 무죄 뭐 이겁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나라가 판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형량 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그 형량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한 형량에 의할 때 이 정도가 되면 집행유예 나오는 것도 5억 이상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될 것인데 일단 국고손실 혐의라는 것은 이렇다. 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재명 그 전 후보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5억 5천만 원. 그래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금액이 큰가 해가지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 다 인정이 되면은 상당한 중형이 예상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고손실 혐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벌금이나 벌칙금이 없고 바로 징역이다 라는 말씀. 경찰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국고손실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재명 고문 측에서는 혐의도 터무니없고 액수도 터무니없다라고 하는데 왜 5억 5천만 원인가에 대해서 아까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뭐뭐뭐 합쳐서. 그것도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지난번에 이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쓴 거는 명백하게 이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김혜경 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데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묵인을 했으니까 김혜경 그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발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발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고발 당한 수준을 넘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피의자는 말 그대로
범죄를 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것인데 여기서 역시 핵심은 뭐냐면 그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5억 5천만 원이나 되지? 죄질은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가지고 한 게 뭐냐면 뭐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뭐 밥을 갖다가 이렇게 사 먹는 게 이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아깝게 이제 패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부대법카, 부동산 대장동 법인카드. 그렇게 법인카드라고 할 것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5억 5천만 원이나 됐지?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배모 씨라고 하는 그 5급 사무관 뭐 그런 사람들 그 여태까지 받은 월급을 갖다가 네. 다 합치니까 5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그 액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경찰은 그러니까 그 배모 사무관을 채용한 것 또한 그리고 월급을 준 것 또한 명분 없는 채용이고 거기에 지급된 돈도 국고로 손실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채용의 목적이나 채용한 다음에 그 배사무관이 한 일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경기도나 그 뭐 성남시를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그 두 부부의 집사 역할만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만약에 기소까지 되고 재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주 그 가장 핫한 그런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아마 그 이제 배모 씨가 거기서 그 어떤 업무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공무원을 뽑는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뽑았다면 그게 가장 큰 논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그분의 급여를 모르지만 그분이 한 11년치라 그러면 얼추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최소한의 어떤 그 국고 손실이라고 보는 건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아니냐 보고 관용차 렌트 같은 거는 이제 법규가 제가 뭐 부시장 할 때보다 훨씬 더 관용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뭐 뭔가 더 까다로워졌을 테니까 아마 그런 것은 일리가 있을 겁니다. 또 법인카드는 명확한 정빙이 가능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부분에 그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업무 태만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을 다 국고 손실이라고 잡아 넣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논쟁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호불호를 떠나서 그것은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고 손실 혐의 적용이 될지 여부도 법적인 판단이 있어봐야 할 것 같고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그 혐의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도 굉장히 법적인 논쟁이 향후에 예상이 됩니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이재명 고문에게는 상당한 개인적인 부담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와 동시에 이번 재보궐에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 출마 요청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돌파할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 승리하게 할 유일한 카드는 이재명 3인 고문의 보궐선거 출마입니다. 인천을 이기면 전국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상인 고문께 간곡히 개항을 출마를 요청합니다. 인천으로 나와라, 개항으로 나와라, 송영길 지역구로 나와라 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내 분위기 한번 보면 박 전 비대위원장은 개항을 나오면 전체 선거 도움된다, 나오라는 거고 조홍천 의원은 조기 등판 부적절, 대선 패배 성찰하는 모습 너무 빠르다. 한 번은 보여라, 성찰하는 모습. 한 번은 보여라. 의견이 분분한 상황.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지역이 논쟁이잖아요. 개항을과 분당갑.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인 거고 그 분당갑에 있는 김병관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켜주겠다, 분당갑으로 나오신다면. 김병관, 이재명 상임 고문의 분당갑 출마가 대의에도 맞고 당에 도움된다면 언제든 내가 자리 비우겠다. 김병관 전 의원은 현 김은혜 의원과 아깝게 지난번 분당갑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예상 후보군인데
내가 분당갑에 비워주겠다라고 자리를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요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김병관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분당 출마가 가능하도록 자리를 비워주겠다는데도 개양으로 가야 한다면 명분 자체가 없네요. 알아서 이재명 후보 분당 출마의 꽃길을 열어주는 민주당의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GSG의 사례인 듯하다라고 두세 가지를 함께 비꼬았어요. GS 지지도 비꼬았고 왜 인천으로 개항으로 쉽게 가려 하느냐라는 것도 비꼬았습니다. 김소영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 개양 을에 출마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중론이잖아요. 나갈 거면 차라리 분당 갑에 가야지.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또 대장동 사업이 그렇게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면 그 치적을 직접 어떻게 보면은 행한 경기도에 있는 분당갑에 나가는 게 맞는데 왜 개항을로 나가려고 하느냐. 명분이 없다. 특히나 개항을은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당선 쉽게 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 아니다. 성남갑을 비워줄게.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세요 하면은 굉장히 명분을 열심히 쌓고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의 인천 개항 출마 추진을 했던 누군가들에게는 김병관 전 의원의 이 같은 말이 약간 좀 눈치 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눈치 없는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으로 뭐 비꼬는 건가 싶은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열심히 같아요. 지금 개항을 출마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대뜸 김병관 의원이 그럼 내가 대의를 양보하겠다. 그럼 약간 좀 눈치 없다. 그럴 수 있죠. 김병관 뭐 의원도 있고 해서 내가 성남갑은 됐고 분당갑은 됐고 개항을에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있는데 분당갑을 비워줄게라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 본인도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상황인 건데요. 사실 인천에 나가는 건 여러 가지로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항을에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수사를 좀 더 좀 쉽게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얘기도 사실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서 급하게 그 법안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개항을에 나가게 되면은 그 레토릭이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결국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검수완박 법안도 민주당이 처리했고 이재명 후보도 자기가 꼭 당선될 수 있을 만한 지역에만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 후보로서는 좀 좋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개인 견해이고 김 교수님은 개항을 출마가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뭐 반론 차원에서 민주당의 개항으로 출마해야 한다라는 박찬대 인천 연수구죠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기자회견 출마 요청도 있었던 만큼 소개를 해드리자면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 개항을 출마 찬성 의원들의 대의 명분도 있습니다. 대선에서 아깝게 졌던 민주당의 자산이죠.를 오래 방치해서 안 된다라는 명분. 두 번째는 개항을에 출마해서 재보궐과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조금 뭐랄까요? 업시키고 견인해야 될 수 있다라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명분도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생각이 문득 궁금해지는데 박용진 의원은 어젠가 지난주가 나와서 계속 이재명 출마는 안 된다라고 해서 송영길 대표 통해서 뭐 이적행위다, 뭐 선제 타격이다라고 해서 발끈하고 돌아갔거든요. 네. 김영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출마해서 안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인데요. 출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대선이 떨어지고 나면 한 1, 2년 외국 갔다 오는 것이 거의 정론이다 하는데 거기도 또 미국파가 있고 독일파가 있었어요. 이랬죠. 이랬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요즘에 1, 2년 한국에서 사라지면 완전히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모든 대선을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다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는 조급한 그런 마음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기도와 인천시를 다 민주당이 먹는다면 굉장히 큰 말하자면 뭐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큰 공격이 되는 거죠.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좀 차지한다. 차지한다면, 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박빙입니다. 그래서
계양을에서는 좀 쉬운 선거를 하면서 박남충, 유정복 두 분이 초박빙인데 그 선거에서 좀 도움이 돼서 인천과 경기를 같이 견인해낼 수 있다면 민주당이 아마 지도부들이 내심 기대하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선거를 아무런 타이틀 없이 돈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선거에서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는 딱히 갈 데가 없어요. 네. 지원할 만한 데도 부울경도 사실 죄송합니다만 부울경도 어렵고 뭐 가령 이제 충남 정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경기 인천에 집중해서 네. 본인이 어떤 그 선거 운동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경기도지사를 했으니까 예, 특히 인천 같은데 이길 수 있다면 큰 당을 위한 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지금 상태는 명분이 없지만 결과가 좋다면 충분히 그것이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임기가 오늘 끝납니다. 당내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분당갑 좋은 데 가지 말고 계양을로 가서 이재명 후보랑 맞붙어라. 선당구사의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내심 분위기는 분당갑에 출마할 걸로 보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병민 대변인님, 오늘 분당갑에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는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오늘 일단 인수위 해단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마무리 졌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나서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 출마에 대해서 이제 교감이 있었냐 그러니까 저랑 잘 소통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 일단 위원장을 했고 처음에 총리를 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리가 아닌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정신에 맞추어서 단순하게 원내에 있는 것보다는 원내에 진입하고 그 이후의 행보들을 펼쳐가는 것이 아마 안철수 위원장과 전체적인 구도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이제 분당갑이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박민식 전 의원이 또 나가서 본인이 이 분당갑에 출마를 이미 선언하고 있는 터라 나머지에 대한 조정 문제를 결국 당 지도부가 이제 정무적 판단,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분당갑뿐 아니라 인천 계양을 비롯한 전체 선거 구도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전체 승리에 어떤 견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분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은 재보궐에 안 나갑니까 이번에? 저는 돌직구쇼에 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돌직구쇼를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 끝나고 돌아왔는데 다시 또 저를 예.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지역구를 지키겠다? 네, 아니, 제가 광진갑 당협위원장인데 저희 동네에서도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또 깨알 홍보까지 자기가 쓱 치고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3가지 뜨거운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죠.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명배우 강수현 씨가 심정지 상태로 간밤에 병원에 이송이 돼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김수현 교수님 어떤 상태입니까? 그 강수현 씨,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어제 오전에 그 두통을 호소해서 119를 타고 급히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뇌출혈인 것 같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결국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에 갔고 현재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수술을 이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강수현 씨가 원래 좀 지병이 있어서 몸이 좋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이제 지인이 만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극심한 어떤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강수현 씨가 굉장히 지금 새로운 영화의 복귀를 앞두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서 굉장히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뭐 범죄 정황이나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극단적 선택의 조짐은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경찰에서는 뭐 어떤 범죄라든가 뭐 우울증에 따른 뭐 그런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일단 진짜로 이제 건강이 정말 안 좋아져서 이제 뇌출혈이 와서 갑자기 이제 이송된 것 같은데요. 사실 강수현 씨 지금이야 우리가 한류 영화들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뭐 여러 영화제에서 상도 타고 하지만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 굉장히 척박할 때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그런 토양을 다진 1세대 이제 영화 배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그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인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서 빨리 좀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현 씨가 최근 복귀를 또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영화 정의 촬영을 마치고 올해 개봉을 앞둔 상황이었고 이게 어떤 9년 만에 어떤 복귀작이어서 복귀를 앞두고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서 어떠한 손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1989년 영화 아재아재 바리아자에서 강렬한 인상을 선보일 바 있었습니다. 여배우가 삭발투쟁을 했었죠. 삭발투혼을 선보였죠. 결국 이 이후에 모스크바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또 수상한 바도 있었습니다. 영화 씨바지로 한국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도 수상한 바 있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삭발투혼으로 모스크바 영화제까지 거머쥐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영화 주리 이후에 9년 만에 복귀작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자기 영화 얼마나 했어? 내가 인권택 감독하고 영화 찍고 있을 때 자기 뭐 하고 있었어? 정 감독, 말해봐. 그게 뭐야? 감독 눈에만 볼 수 있다는 거. 너 나 못 써. 네 시나리오나 잘 써. 아, 저도 선배님 안 써요. 신선한 그 뉴페이스 넘쳐나는데 사실 선배님 연기가 좀 올드하잖아요. 월드.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뜨거운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지금 연일 논란입니다. 사과를 해서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판한 보좌관의 글을 공유하며 최 의원이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서 또 논란이 커졌어요. 익명의 민주당 보좌진이 박지원 위원장의 태도를 동의하지 않는다.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당의 입장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최 의원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라는 글을 최강욱 의원이 사과 이후에 공유하며 고맙습니다라고 게재를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강욱 의원이 사과를 하자 그 사과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수용하겠다. 이 부분을, 이 대목을 문제 삼는 글을 최강욱 의원이 공유하며 고맙습니다. 결국 논란이 생겼어요. 최강욱 의원이 사과는 했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사과문을 써서 이게 진정한 사과냐, 사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남자들끼리 흔히 할 수 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굉장히 잘못 처신했다. 죄송하다라고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인데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라고 글을 올리자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어떤 여성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을 본인이 SNS에 공유하면서 사실상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의 어떤 사과를 번복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긴 거거든요. 사실 본인이 뭐 어렵게 사과를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둘 일이지 어떻게 또 어떻게 보면 최강욱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자기의 SNS에 가져오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굉장히 억울하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여론이 너무 이러니까 사과를 한 것이지 난 잘못이 없다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진작에 끝났어야 될 논란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넘어가야 됐을 일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최강욱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최강욱 의원이 무슨 잘못을 해도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최강욱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지지는 정말 올바른 지지도 아니고 그게 최강욱 의원한테 좋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박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자 폭탄도 엄청 받고 있다라고 박 전 비대위원장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조간신문은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이 결국 사과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어떤 의원 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눈에 띄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박 전 비대위원장이 표창원 전 의원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전화로. 한 조간신문은 민주당 현역 의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라는 기사고 있고 그 가운데 표창원 전 의원의 라디오에 박 전 비대위원장이 전화로 출연해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럼 프로파일러로서 최강욱 의원의 이 짤짤이 발언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답답한 심정에 박 전 비대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표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화의 맥락을 봐도 짤짤이는 아니다. 라고 박 비대위원장의 지적을 대부분 수용하고 민주당이 쇄신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짤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짤짤이는 최소한 2명 이상이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접으면은 다른 사람들 뭐 3명, 4명, 5명도 할 수 있는데 거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왼손으로 접고 오른손으로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왼손으로 접었는데 오른손이 뭐 간다. 웃긴 거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특히 사람이 말실수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수 이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덮으려고 하면은 자꾸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이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충분히 수습할 수 있었고 뭐 남자들끼리 뭐 실수했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의 그 자리에 있던 뭐 여성 보좌관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거 가지고 최강욱 의원에게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왔을 것인가. 물론 이제 부적절한 것이고 잘한 것은 아니지만 뭐 다음번에 조심하라 이 정도로 끝났을 것을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뭐 그 많은 그 국회의원들 포함시켜 가지고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전 의원까지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상식적인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지금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표창원 의원은 박 전 비대위원장의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을 비판했다라는 말씀. 그게 정상인 거죠. 프로파일러 맞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정혁진 변호사님이 조금 착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아니더라도 이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은 네. 아니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박현민 비서관 또 물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재차 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조금 걱정됩니다. 지난번에 처음 물겠다고 한 발언 들어보시죠.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퇴임하는 대통령의 유일한 소망은 잊혀지고 싶다는 거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5년 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의전비서관이 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리고 도리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김병민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또 상대 정당의 또 당선인의 복심이니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긴 옷을 입고 다니시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내에 잘했던 공도 있죠. 하지만 과도 많습니다. 그 과 때문에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반이 넘었고 그 과반이 넘는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잊혀지고 싶다는 정치인의 발언과는 사뭇 결이 다른 본인의 메시지에 너무 강하게 낸 바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탁현민 비서관이 하고 있는 저 같은 얘기를 지켜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가 아닌 내 사람이 먼저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밖에 비춰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이 잘못된 점 비판할 수도 있고 퇴임하고 난 뒤에도 다소 어색한 행동을 하거나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 행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과가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됐을 때 이를 물어버린다고 표현하게 되면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를 그래도 초창기부터 응원해왔던 또 등을 들였던 많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참모가 잘못했을 때 과거에 탁현민 장관은 지칭하진 않았지만 청와대에 있는 관계자들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저런 일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퇴임하고 난 뒤에도 민주당과 그래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단 이 물겠다라는 표현만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무고하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게 자칫 굉장히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건 지난날의 세월을 되돌아보는 자성과 성찰이 없다라는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선 청와대의 정무비서관과 소통비서관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위해서라면 탁현민 비서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해야 돼요. 홍보비서관과 예.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예.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런 발언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성숙한 민주주의 지도자기보다는 무슨 조폭 보스를 모셨던 똘마니 같은 발언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똘마니라는 표현은 방송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라도 물겠다라고 예.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기가 마치 개 문다고 하는 거는 개 같은 사람이잖아요. 개 아니야. 사람이 뭡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대통령 옆에 탁현민밖에 없나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거든요. 너무 더 문 대통령을 작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절대 또 탁현민 비서관이 방송에 나가서 부르더라도 조금 더 품위 있는 또 좀 더 성숙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언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오해가 시청자분들께 있을까봐 이 똘만이라는 표현은 방송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양해 말씀드리고 개 같은 사람도 욕설한 게 아니라 개를 자처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다는 제가 점. 좀 뭐 과했다면 예,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과 관련돼서 돌출무대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돌출무대에서 저 위에 단상에서 내려와서 돌출무대까지 와서 이제 인사를 할 거다. 대통령 취임식 역사상 돌출무대는 처음이다.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당선인의 의지다. 6.25 전쟁 국군 포로와 탈북민도 단상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깜짝 쇼 없이 장애 청소년들이 서울시장과 함께 협연한다라는 이야기도 살짝 힌트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